채무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절차인데 채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독촉이거든요. 이걸 막아주는 절차가 있어요. 신청을 하고 나서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라는 제도인데 개인 회생이 유튜브나 다른 뭐 네이버나 이런 데서 봐도 좀 아무래도 법률 용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딱딱해가지고 네. 한눈에 잘 이렇게 안 오는데 네. 이거를 쉽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최대한 제가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PD님이 채무자라고 치고 일단 저희 사무실에 오셨어요. 신청 서류를 일단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신청 서류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재산, 소득, 채무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내가 얼마나 벌고 그리고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나 빚이 많고 어쨌든 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고 그리고 내가 얼마를 갚을 거고 그거는 이제 저희 사무실 또는 이제 스스로 작성한 어떤 변제 계획에 따라서 작성을 해서 이제 제출되는 거고 어찌어찌 서류를 만들어서 신청을 했어요. 요새는 다 전자소송으로 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제출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자소송으로 신청 서류를 이제 등록을 했어요. 채무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절차인데 채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독촉이거든요. 연체가 막 시작되고 하면은 문자도 오고 전화도 오고 뭐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추심을 하겠다. 당신의 회사를 찾아가겠다. 이런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문자들이 오면 굉장히 사회생활에 압박을 받기 때문에 이걸 막아주는 절차가 있어요. 신청을 하고 나서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금지 명령이라는 제도인데 그 금지 명령을 받으면 채무자에게 더 이상 독촉을 할 수 없도록 법원에서 채권자들한테 그 금지 명령을 보내줘요. 그래서 이거를 신청할 때 저희가 같이 신청을 하거든요. 금지 명령은 보통 한 7일 정도 보통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신청 단계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 법원에서는 이 채무자가 진짜로 개인회생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맞는지 또는 이 서류가 다 진실된 서류가 맞는지 또는 이 서류 이외에 더 볼 서류는 없는지를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낸 서류들 중에서 혹시 조금 의심되는 부분이 있거나 최근에 뭔가에 이렇게 신분상 변동이 있거나 자산의 처분이 있거나 여러 가지 좀 부족하다고 보이는 서류에 대해서 보정을 내리거든요. 그러면은 채무자는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묻는 말에 답변을 한다. 근데 그거를 서면으로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 돈은 어디 썼어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거는 왜 처분했어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라서 부담 없이 이거는 왜 쓴 거고 이건 어떻게 쓴 거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 되는데 회생위원이 물어보죠. 그러니까 내 그 개인회생 사건을 담당하는 그 회생위원이 채무자마다 배정이 되거든요. 공무원인가요? 공무원이죠. 법원 공무원이죠. 내 담당 그러면은 회생위원이 계속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물어보는 건데 이제 서면으로 저희한테 물어보고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하는 거죠. 통화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통화로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보정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이 서류를 봐도 좀 해석이 안 되거나 아니면 좀 보완이 필요하거나 하면은 채무자에게 직접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해서 저랑 대화를 하면서 이제 풀어나가는 경우도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서면으로 보정서를 낸다고 보시면 돼요. 통화를 할 때 사무실을 이용하면은 변호사님들이 해주나요? 법리적으로 좀 다툼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과연 이렇게 봐야 되냐?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냐?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회생위원과 저의 이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당연히 저는 이제 채무자 입장에서 이게 좀 재산으로 좀 안 잡혔으면 좋겠고 이런 입장에서 이제 채무자를 대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 회생위원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재산으로 잡아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신랑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견해 차이가 있을 때는 직접 이제 회생위원이랑 계속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채무자가 직접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답변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나요? 네, 있어요. 너무 간단한 것들. 간단하다기보다는 회생위원이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생위원이 이건 채무자에게 직접 물어볼게요.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제 그쪽으로 연락을 하시는 거고.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근데 무섭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막 강압적인 절차도 아니고. 아니 그래도 뭔가 인생의 가장 코너에 몰린 순간이잖아요. 그쵸. 그 상황에서 굉장히 예민한데 그쵸. 뭐 하나 까딱 잘못하면 네, 그쵸. 말 잘못하면 안 되죠. 네, 네. 그래서 되게 무서울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런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개인회생을 하는 분들은 다 일하는 분들이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막 통화가 원활하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업무 환경이.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거의 저희가 대변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채무자랑 통화하는 일은 굉장히 흔하진 않아요. 대부분이 서면 작업이에요.
이제 그렇게 해서 법원이 더 이상 볼 게 없다. 이 채무자는 통과해도 되겠다라고 하면 이제 그 개시 결정이라는 거를 내려주고 그 개시 결정문을 보시면 그 안에 가상 계좌가 부여가 되거든요. 앞으로 너가 이만큼 내겠다고 한 금액을 꼬박꼬박 납부해라라는 이제 의미로 부여가 되는 거예요. 어느 은행으로? 무조건 신한은행입니다. 왜요? 법원은 신한은행이에요. 왜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근데 각 법원마다 신한은행밖에 없어요. 가끔 이제 우체국이나 뭐 농협이나 이런 게 있는 곳도 있는데 뭐 계약을 했겠죠. 신한은행의 가상계좌가 나오는데 그 가상계좌로 매달 일정 일자에 꼬박꼬박 나의 변제금을 입금을 하시면 돼요. 그 채무자는 그때부터 입금을 하면서 기다리시면 되는 거고 그때부터 이제 채권자에게도 이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채권자들은 그 이의 기간 안에 각종 이의를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감정적 토로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렇게 나쁜 사람이 뭐 개인회생을 해도 되는 거냐, 나 이 사람 뭐 외제차 끌고 떵떵거리는 거 봤다, 뭐 이런 이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변제금이 너무 적다, 이 사람의 소득이 더 있을 걸로 뭐 추정이 된다, 뭐 이런 뭐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로 절차적인 어떤 이의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자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채무가 좀 포함이 안 됐다든지 뭐 이런 이제 이의를 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저희가 답변할 건 답변하고 답변이 필요하지 않은 건 굳이 답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채권자 집행 절차가 있거든요. 조금 되게 부정적인 생각이 드시지 않아요? 뭔가 뭐 시위 같고 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집회는 말 그대로 채권자들이 모이는 날이에요. 법원에서 채권자들을 다 불러요. 같은 날에 다 오라고. 그러면 모이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와요. 왜요? 안 와도 되거든요. 결국에 채권자 집회에서 하는 거는 뭐 똑같은 거예요. 이의할 게 있으면 또 뭐 그거에 대해서 진술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상 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채무자의 출석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채무자는 여기 무조건 출석을 하셔야 되거든요. 신분증을 들고. 그러면은 채무자는 일단 가는데 채권자들은 거의 한 99%는 안 와요. 그러니까 당사자 뭐 이름 부르고 확인하고 그냥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오는 1%는 누구예요? 오는 1%는 이제 잘 모르시는 채권자들. 그러니까 채권자 집회니까 가야 된다고 인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잘 모르시니까 가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죠. 회생하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뭐 소리를 뭐 지르신다든지. 근데 이제 아무런 소용이 없죠. 회생 중에서는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절차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회생 말고 다른 이제 회생 절차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뭐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 인가가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90%가 반대해도 회생을 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으셨나요? 뭐 하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 없었나요? 제가 한 사례는 없었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회생제도가 좀 정립이 됐는데 예전에는 이제 다 이 회생을 잘 모르니까 채권자들도 이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씩 나갔던 적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채권자들도 인지를 하고 있고 또 검색을 하면 거의 뭐 집회에서 뭐 하는지 다 나오니까 요새는 그런 일이 잘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따로 만나서 뭔가 좀 이렇게 협의를 하려고 나오시는 경우들은 있다고 들었어요. 채무자들한테. 이 과정까지 다 거치고 나면 이제 드디어 변제 계획을 법원에서 인가를 내려주거든요. 사실은 이제 채무자 입장에서는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났을 때 가상계좌가 나오니까 그때부터 납부를 하고 그때부터 변제 계획의 시기가 이제 기산이 되니까 사람들은 그때 거의 끝났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법률적으로는 인가 때 사실은 효력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냈던 거를 좀 확정하는 절차, 이만큼 변제금을 내라고 하는 것도 그때 확정이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인가 후에도 원래 내려고 했던 계획대로 쭉쭉 잘 내셔야 되잖아요. 잘 내시고 나서 그 기간이 만료가 되면 이제 드디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면책을 받고 나면 책임이 사라지니까 이제 채무의 상태가 채무가 없는 상태로 돌아오는 거고 채무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신용불량자에서 언제 끝나냐라는 게 궁금하실 텐데 그 시점은 인가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인가가 돼야 그 신용불량자라는 그 정보가 해제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당장 대출이 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그 신용 어떤 상태에 대해서는 그때 이제 해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완전 이해된 것 같아요. 네. 벌써 회생 다 하신 것 같죠? 하고 싶어지는데 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죠. 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해야 된다,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생각보다 본인이 판단을 잘 못 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쵸. 안 되시는 게 좋죠. 가능하면. 그런데 내가 만약에 채무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하면 너무 이거를 정말 모든 내 소득을 다 끌어다가 갚아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회생을 한번 고려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은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무리해서 이렇게 모든 책임을 다 끌어안는 것보다는